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학원에서 방송 강의를 진행을 하다 왔고요. 그래서 아주 옷을 그냥 입은 김에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번에 이영삼 박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 그거예요. 부동산 대책 내가 정답을 알려줄까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단 훑어볼게요. 파워포인트 자료는 오늘 내가 급조해서 만든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교시서부터 22교시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다 틀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세 가지 큰 주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종합세율 인상안, 그죠? 여기서는 일단은 큰 내용은 뭐 94억짜리 이렇게 막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나는 94억이 아니라 9억 4천짜리 집도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개정된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뭐 옛날에 2.7, 뭐 3.0 하던 게 지금은 6.0%로 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3.0 물론 초반에도 이런 대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극약 처방으로 해서 완전히 세게 6%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근데 3주택 이상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많은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좀 잘 알죠. 왜냐면은 분양권 거래를 강의를 했거든요. 분양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종합부동산세는 뭐 내가 재산도 없고 하니까 알 필요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조금은 압니다. 들어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일단은 70% 정도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세금이 어찌됐든지 간에 70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센 내용이죠. 70%. 그래서 예전에 50%, 60% 정도까지만 했을 때도 야, 반 이상을 정부가 갖고 간다 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70%, 뭐 기본세율로 가는 경우는 뭐 한 6에서 42% 정도까지 나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20%, 30% 이제 2주택, 3주택 감안을 해서 이제 가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42%에다가 3주택 이상에서 때려버리게 되면 30%를 가산을 하게 되면 72%가 돼버려요. 거기에다가 아마 지방세 10%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거의 아마 80% 정도 가까운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1억에 대한 그 시세 차익을 받았을 때 정부가 도장 하나 찍어주고 오케이 알았어 접수 하나 받아주고 서류 안에 서류에 뭐 도장 찍어준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접수해주고 하면서 80% 8천만 원을 가져가고 집을 팔아서 이득을 본 사람은 20% 2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 예, 아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뭐 99%로 해버리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나중 돼서 뭐 10월 달에 또 대책 나오고 뭐 9월 달에 또 대책 나올 거고 그러다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대책 또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뭐 한 뭐 90% 가겠네 어차피. 아, 그럼 차라리 한 99%를 아예 해버리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세금을 양도세로 해서 물려버린다는 내용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취득세 인상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법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아마 12%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택 이상인 사람이나 법인 그리고 3주택 이상인 사람도 역시 상당히 많은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 일단 많은 돈을 내 이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 알겠어 뭐 그래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그래도 12%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80%를 아니 70%에서 가져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나? 사회정의가 그렇다고 해서 실현이 되는 건가? 사회정의는요, 특히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정의는 정하기 나름이지 뭐 20% 10% 정하게 되면은 아주 합법이고 뭐 90% 정하게 되면 불법이고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숫자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런 게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게 맞는지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물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와서 많이 파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게끔 하면은
그게 팔란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년 5월 말일까지 해서 팔게끔 퇴로는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실효성을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안 팔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많은 비용, 보유세나 뭐 여러 가지 종부세,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로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난 그래도 안 팔래 그럴 수가 있어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는 그래요. 만일 내가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안 팔 것 같아요. 예, 이유는 왜냐면은 세금은 정권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영삼 박사님이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후년에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내후년서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전이나 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대선 캠프를 꾸려갖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깎지 않을 것이냐, 아무래도 조금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표를 생각을 해서 좀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시적으로 뭐 세금이 깎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지금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또 역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책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파는 쪽으로 가느냐? 저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큰 자산을, 보통의 경우는 일단 부동산 집만큼 큰 자산 덩어리가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파느냐? 안 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일단 증여라는 방법이 오늘 오늘 강의를 할 때 나왔었고, 예, 강의는 아니고 오늘 방송이었죠. 예, 오늘 방송 때 부담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방송 때 증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예, 머릿속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신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잘하면은 이영삼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신탁에 대한 내용이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법인들 끼고 해서 들어갈 때는 더더욱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매도를 많이 푸시를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것이냐, 내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저 같으면 당연히 안 내놓죠. 일단은 증여를 하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증여를 뭐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미쳤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인척을 동원을 한다든지, 예전에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고모가 조카한테 뭐 1억인지 3억인지 해갖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를 이제 사게끔, 지방에 있는 무슨 여인숙인지 뭔지를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친인척 찬스를 쓰게 될 거란 얘기죠. 예, 가족 찬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때 같은 경우는 뭐 형제 자매가 많이 없지만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찬스를. 예. 미쳤다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올 수도 있는데, 미쳤다고 이걸 그냥 막 매도 물건으로 해서 내놓거나 그럴 가능성은 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디 뭐 부동산 쪽이랑 관련된 그 일을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다 얼음이에요. 관망이죠, 관망. 거래는 일단 안 돌아가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이제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민간 임대로 해서 이제 빼는 경우가 또 많죠. 민간 임대로 해서 빼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역시 민간에서도 그에 맞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오래 가냐 아니면은 정권이 오래 가냐, 제가 이제 분양권 수업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자가 오래 가죠. 정권은 가봐야 5년에서 10년이기 때문에 부자가 오래 가지, 정권이 오래 가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매도세를 많이 압박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물건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는 일부, 정말 힘들어서 일부밖에 나온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때 진짜 5천 세대가 있었거든요. 진짜 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진짜 진성으로 나왔던 경우는 한두 세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 2%나 0.2%지 0.2%나 0.4% 정도밖에 안 나왔었다는 얘기죠. 뭐 조금 더 해서 이제 장관들
어르신들 있죠? 나으리. 나으리님들의 물건이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파세요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은 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시그널이 들어간 거는요. 니네 장관들이 일단 안 팔았잖아. 안 팔고 개기고 있잖아. 라는 얘기가 일단은 일반 국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이 됐었죠. 그래갖고 뭐 세종이랑 강남에 있는 집을 둘 중에 하나 팔아야 되는데 당연히 세종 걸 팔았죠. 세종 거보다는 강남이 나으니까 자기들이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얼마나 귀신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똘똘한 한 채 강남이죠. 세종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리고 정답지가 공개된 상황이죠. 아, 의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장관들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은 국민들도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이미 시그널. 난 이게 좀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한테 니네도 역시 안 팔고 개기고 가잖아 라는 시그널이 충분히 인식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사실 많은 신뢰를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유, 판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결국은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분에서도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방송에 편집이 돼서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 스케치 영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기존에 용인, 수지 뭐 해갖고 막 성복 해갖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그쪽으로 해서 팔고서 넘어가셨던 분들이 계세요. 실제 난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요. 왜냐면 저도 계속 현장을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내 수많은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는데 괜히 팔았다 다시는 못 돌아가고 있다 강남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 입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오늘 빌라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이영선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이죠. 빌라를 사게 되면 좋긴 한데 일단은 빌라가 금액에서 올라가는 시세 차익 그거랑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좀 힘들었겠지만 아파트를 구매를 했을 때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세 차익을 주는 게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빌라를 사게 되면은 그냥 계속 빌라에서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경우가 하다못해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청주도 뛰고 뭐 천안도 뛰고 뭐 여주도 뛰고 여주도 그때 피가 지금 지지난주에 했던 거 많이 올라갔어요. 4, 5천도 처음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물론 금방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말한 지방 아파트는 뭐 수원, 매교지구 그리고 뭐 광교, 신광교 뭐 이런 데까지를 얘기한 것도 아니야. 완전 그냥 천안, 여주 뭐 의정부도 아니야. 그 위에 그런데도 뭐 금액이 많이 떠버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금세 당첨자 발표가 나는 순간 그 다음날 24시간도 안 돼갖고 일단 피가 붙어버리잖아. 당첨자 발표가 밤 12시에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피가 이미 4, 5천이 붙어가고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도 되고 그냥 뭐 마음 편한 건 있지만은 관리, 그러니까 재테크에 대한 개념입니다. 투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기 집을 들어가서 올라가면 좋지 그걸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파트든 빌라든지 간에.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그걸 다 투기 세력으로 해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좀 시각의 차이가 집이 있는 사람, 집이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어. 물론 너무 한 15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되고 갭 투자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런 걸 떠나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30, 40대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갖고 내 집을 좀 끌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투기야?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게 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럼 집을 다 한 채씩 주고서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민간임대 시장을 지금 다 자기들이 30%도 안 되는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민간임대도 다 애매하게 막아버렸으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그 아파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분양이나 뭐 청약에 대한 조건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게 되는 임대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요자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 그래버리면은 전세 물건이 나오겠어? 임대 물건이랑 전세 물건이? 그러면은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수공 이론이라고 하죠. 그냥 경제학과 1학년 1-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아주 지극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전세 물건이 없어져 버리는데 금액이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미쳤다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겠어요?
전세 가격이 밀어 올려 붙여지니까 그냥 매매 가격도 그냥 떠밀려서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매매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건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지금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더 돈이 없는 아파트 실입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돈이 없는 임차로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게 참, 아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촬영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방송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나가는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눌러주시고 좀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어떤 부분은 댓글로 욕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자기 넋두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좀 많이 달아주시고 혼자 놀기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